조선별난사 효종이 조규인과 함께 역신을 제거한 김자점의 옥. 김자점의 옥은 효종 2년인 1651년에 김자점의 역모로 일어난 옥사를 말하는데, 효종은 김자점이 인조의 후궁과 결탁한 역모 혐의와 권력 남용 혐의를 문제 삼아 사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1651년에 김자점의 낙당과 원당의 원두표 등 살림 세력이 인조 집권 말기부터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김자점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한 사건이 김자점의 옥입니다. 인조 정변에 적극 참여한 김자점은 정사공신 1등의 제3위에 책봉되었는데, 김자점은 인조가 말년에 효종의 후견인 역할을 당부했고, 효종에게도 그를 잘 예우하라고 당부를 할 정도로 인조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또 복림대군의 세자 책봉, 강빈의 처벌 과정에서 인조를 지원한 덕분에 영의정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자점은 효종 집권 초기에 정변공신인 원두표 등 낙당 세력과 송준길, 송시열 등 산당 세력의 견제로 수세에 몰렸고, 이를 일거에 만회하려던 정치 활동이 전국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조의 후궁 조소원이 사위인 효명 옹주의 남편 김세룡과 함께 자신의 소생인 숭선곤이나 낙선곤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조소원은 효종의 건강 악화를 비는 주술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또 조소원의 사촌 조인필은 김세룡의 조부인 김자점을 비롯해서 김세창, 이두일, 정계립, 이주, 이연표 등을 역모에 가담하도록 설득해 나갔는데, 조소원의 저주 행위가 발각되면서 김자점 역모 혐의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1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1651년 청순치 8년 여곡에 관해 대신들과 의논하고 김자점을 정형하다. 제 아들 김식이 역모의 상황에 대해 저에게 말하기를 변사기 안철 기진흥 등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말하기를 숭선군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되도록 속히 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식이 말하기를 재상 몇 명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 분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군사는 광주 부윤 기진흥과 수원 부사 변사기가 거느린 군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말하기를 사세를 살펴보고서 사기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집 부자가 각각 외방으로 흩어졌으므로 미처 거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김자점은 손자 며느리인 효명 옹주 가문과 두 아들의 인맥을 활용해서 역모를 획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 김현은 한산의 병력, 김식은 곡성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기진흥은 경기도의 수군을 동원하고, 안철과 이영장은 서울에서 호응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변사기의 북방 전출로 대장 역할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주저하다 낭패를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효종은 조소용은 스스로 목을 매게 하고 효명 옹주는 중도에 안치하고 숭선군에게는 섬유배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김자점, 김식, 김세룡, 변사기, 기진흥, 조인필, 이영장, 안철, 김정, 김세창, 이효성, 이두일, 조성호, 정계립 등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3월 4일 을의 세 번째 기사 1652년 청순치 9년 청나라의 역적 토벌에 대한 상황을 아뢰다. 김자점은 공추하기를, 내가 비록 조정에 죄를 지어 멀리 외방에 쫓겨났지만 나의 손자가 일단 옹주에게 장가들었고, 나의 두 아들이 각자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안과 밖에서 서로 호응하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여겼다. 그리고 변사기, 기진흥, 안철 등은 혹은 족친이거나 혹은 편비로서 평소의 정분으로 볼 때 부자와 같았고, 이영장은 일찍부터 친밀하게 지내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였으므로 이에 자식으로 하여금 같이 일을 하자고 타이르도록 하였더니 모두들 즉시 기꺼이 따랐다. 그리하여 기일을 정해 군사를 일으키기로 하였는데 마침 분산되었기 때문에 즉시 계획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다. 항상 생각기에 시간을 오래 끌면 모해가 누설되고 말 터이니 차라리 한번 결판을 내야겠다고 여겨. 맏아들 연은 한산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둘째 아들 식은 곡성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기진흥은 마침 경기 수사에 임명되었으므로 본진의 병력을 유인해 출동시켜 새 길로 일제히 진격해 하고, 안철과 이영장 등은 서울 안에서 호응하도록 이를 꾸미고 싶었으나 다만 변사기가 북쪽 변방의 임무를 맡아 대장이 없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주저하다가 마침내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조의 현실주의 노선을 뒷받침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김자점이 효종이 집권한 후에도
권력을 독점하려 기도하자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약이 되었습니다. 김집,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 살림 계열의 김자점을 처벌 주장을 수용해서 벌인 옥사인데 양사가 죄명을 누차 보태어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했습니다. 왕은 이를 따르지 않다가 1650년 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를 홍천연으로 유배 보냈는데 6월 24일에는 사헌부가 원두표를 분당의 책임을 들어 파직하기를 아뢰었습니다. 원두표는 그 자신이 이미 붕당의 폐해를 지적한 소를 올린 적이 있었으나 그 역시 원당의 영수였으니 분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인조 때의 권세를 다투던 낙당의 김자점과 원당의 원두표는 왕이 바뀐 지 2달도 채 못 되어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세력의 판도도 크게 바뀌어 8월에 이경석, 정태와 조익이 삼정승이 되었고 김상헌이 영돈령 부사, 김집이 대사헌, 송준길이 장령, 송시열이 진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계의 주요 요직에는 대체로 남인과 전날의 청서가 대거 중용되었으나 그때 쫓겨난 김자점은 멀리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반정 1등 공신일 뿐 아니라 근 30년 동안 정권의 실력자이기도 했던 그가 쉽게 물러설리 만무했습니다. 김자점과 그의 아들들은 역관 이영장을 시켜 우리 임금이 구신을 몰아내고 살림 인사들을 등용해 북벌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청에 밀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청나라에서는 6명의 사자를 보내 조사에 착수했는데 처음 그들은 인조가 죽은 뒤 김자점을 몰아낸 사람들이 누구며 일본을 핑계로 성지의 수축과 병기의 정비를 서두른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심한 이영장이 천국 사신들에게 오히려 김자점의 죄를 극론하고 나선 덕분에 막상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성을 쌓은 이유만을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경석과 조경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용케 마무리되었는데 조정에서는 김자점의 아들 김년과 김식을 한산 군수와 곡성현감으로 내보냈고 김자점은 광양연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651년 12월 7일에 해원부령 이영과 진사 신호가 김자점의 반역 음모를 고변했는데 이영의 장인 조인필은 조소용의 사촌 오빠입니다. 전 영의정 김자점과는 본래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조소원의 딸인 효명응주에게 장가들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들은 광양과 순창을 오가면서 내통했는데 종적이 비밀스러우니 반역의 정상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것으로 즉시 김자점과 조인필 및 자점의 아들인 김년, 김식과 손자인 낙성의 김세룡 등을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김식은 변사기, 안철, 기진홍 등과 영모에 원두표와 산당인 송준길, 송시열을 죽이고자 경인년 3월에 거사하기로 기약했었는데 부자가 일시에 각자 흩어졌기 때문에 끝내 일으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효명옹주와는 서로 왕래하면서 모의를 통해 자전과 대전, 세자궁에 모두 흉한 물건을 묻고 저주했는데 옹주가 자기에게 숭선군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12월 17일에는 김자점도 그 사실에 대해 자백했고 김자점 등 이 사건에 연루된 대다수가 처형당했는데 이로써 인조의 애첩 조규인 및 권신 김자점과 그 일당들은 왕이 바뀐 지 3년도 채 못 되어 모조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원부령 이영이 김자점 일가의 영모고변을 조사한 결과 아들 김식이 효종을 끌어내린 다음 귀인 조씨의 아들 숭선군을 추대하려다 계획을 바꿔 손자 김세룡을 옹립하려 한 음모가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귀인 조씨가 장렬왕후와 장렬왕후의 조카이자 자신의 며느리기도 한 숭선군 부인 신씨를 저주한 사건까지 드러났는데 의금부로 압송된 김자점은 국문을 당한 뒤 12월 17일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63세였는데 이때 사지를 토막내고 마지막에 목을 자르는 거열형에 처해진 바 이것은 과거 그가 심기원을 죽였던 방법이었습니다. 그와 공모한 귀인 조씨는 사약을 받았으며 손부 효명옹주는 섬으로 유배되었으며 아들 김년은 형문을 받던 중 옥사했고 그의 모친과 첩 등은 모두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경기도 이천군 백족산에 있던 그의 아버지 김함의 묘소와 선산 분묘도 모두 파헤쳐져서 부관 참시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김함의 묘를 열어보니 장례를 지낼 때 엎어서 묻었던 시체가 거의 용의 모습으로 화하여 자전보 쪽을 향해 굴을 뚫고 전진해 가고 있었는데 형리들이 용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백족산 기슭에 있는 이 비룡상천의 명당 자리에는 그때 용이들은
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곳만은 잔잔했다고 합니다. 김자점의 죽음과 함께 그를 추종하던 김은혜, 기진은 심지연, 이파, 황원 문인이었던 이해창, 엄정고, 이한 등도 모두 파직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조반정에 공을 세웠던 서인 공서파는 몰락하고 김장생, 김집, 안방준과 그들의 문화생인 산당, 청서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김자점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야사. 조선조 전라도 땅 나간에는 해마다 마을에 자리 잡은 당집의 15살 남짓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나간 고을이 무사하다고 하여 처녀를 제물로 하는 제를 매년 지냈다고 합니다. 만약 제물로 바쳐진 처자가 수처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제물로 처녀를 바치지 않거나 제를 지낼 때 부정이 있으면 무시무시한 괴물 때문에 고을에 어김없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결국 나간 고을의 딸 자식 가진 주민들은 할 수 없이 해마다 제물로 바쳐질 처녀를 제비뽑기로 선출해 제를 지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은 나간 고을의 부임한 어느 사또는 자신이 직접 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을 지휘해 당집을 허무는데 갑자기 일진광풍이 일어났고 당집의 대들보에는 커다란 지네가 나타나 당집 허무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사또는 지금까지 수천여를 제물로 받아먹은 놈이 바로 이 지네임을 깨닫고 장검을 꺼내어 마디마디 토막내어 버렸으나 이 지네는 몸이 끊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영물이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토막난 거대한 지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장검으로 지네를 토막낼 때 사또의 두 눈 사이에 지네의 입에서 나온 붉은 피가 튀어 빨간 얼룩이 지어졌습니다. 사또가 아무리 세수를 해도 붉은 점은 지워지지 않아 마음속으로 사또는 불길함을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며 사또 미간에 붉은 얼룩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사또의 부인이 수태하여 10달이 지나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의 미간에 핏빛 붉은 점이 진하게 박혀 있었고 과거 사또의 미간에 튄 진의 핏자국의 얼룩과 똑같았습니다. 사또는 불길한 징조라 전전긍긍하면서도 세월이 흐르자 그럭저럭 불안을 잊고 지냈는데 이마의 붉은 점 때문에 스스로 생긴 점이라고 자점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또가 그 아이를 잘 가르치면 나중에 틀림없이 좋지 않을 사람이 될 것 같아 가르치지 않고 자신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석해 스스로 공부를 하다 과거에 급제했고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역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심기원이 김자점과 권력을 다퉈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심기원이 역적으로 몰려 주벌될 때에 김자점이 수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김자점은 심기원에게 산채로 능지처참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역적은 상늘로 단죄해서는 안 되니 먼저 팔과 다리를 자른 뒤에 죽여 반역자들을 징계하소서. 심기원이 형을 받을 때에 집행하는 자가 먼저 그 다리를 자르려 하자 심기원이 형틀에 엎드려 있다가 놀라며 이것이 무슨 형벌이냐고 하자 집행하는 자가 김상공이 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심기원은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 김자점에게 말해주시오. 당신도 반드시 이런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자점이 주벌될 때에 산채로 능지처참하는 형벌을 받았고 그 후 이 법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효종이 조귀인과 함께 역신을 제거한 김자점의 옥이었습니다.